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동족 상잔의 비극이라고 불리는 6.25 한국전쟁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이 한반도가 일제강점기로부터 해방되고 그리고 남과 북으로 결국 분단, 단독정부가 수립되는 과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죠. 1945년 8월 15일 이 일제의 36년의 식민 통치에서 벗어난 자유의 기쁨을 누리는 그 해방의 기쁨을 만끽했죠. 하지만 그 해방의 기쁨도 잠시 해방이라는 말처럼 45년 8월 15일 우리는 우리의 자유를 스스로 찾은 것이 아니라 2차 세계대전의 승전국들이 되찾아 준 것이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한반도의 정부를 수립하는 과정에서 우리 손으로 자주적으로 우리 정부를 만들었던 것이 아니라 2차 세계대전의 승전국 중에 두 국가인 미국과 소련이 한반도 정부 수립 과정에 개입하기 시작합니다. 미국과 소련은 각각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한반도의 정부를 수립하기 위해서 우리의 의사와는 전혀 상관없이 북위 38도선이라는 이 분단선을 그어버리고 이 선이 3년의 진통 과정을 거치는 과정에서 결국 사라지지 않고 실제 분단선으로 고착화되었다고 했죠.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48년도에 남쪽에는 대한민국 정부, 북쪽에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수립되었지만 그래서 분단이 되었지만 남과 북의 사람들은 아직 서로를 같은 역사와 문화를 공유한 같은 민족, 같은 형제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6.25 한국전쟁에 이 3년이라는 6.25 한국전쟁을 거치고 난 이후에는 이런 생각들이 싹 사라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3년간의 한국전쟁으로 인해서 남과 북의 한반도의 대다수 사람들은 내 사랑하는 가족들이 죽거나 생사를 모르는 그런 처지에 놓이게 되었어요. 그럼 이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내 가족이 죽거나 생사를 모르고 이산가족이 되었는데 이러한 상황에 놓이게 된 이유를, 원인을 바로 누구한테 찾냐면 남쪽 사람들은 저 북쪽 놈들 때문에 전쟁이 터졌고 내 사랑하는 가족이 죽었어. 북쪽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전쟁 때문에 내 사랑하는 가족이 죽었고 그 원인은 바로 저 남쪽 놈들 때문이야. 이렇게 서로를 증오하게 돼버리고 그리고 오늘날 2020년까지 남과 북이 하나가 되지 못하고 분단된 현실을 맞이하게 되는 그 사건이 바로 6.25 한국전쟁, 동족상잔의 비극입니다. 오늘 그 6.25 한국전쟁이 왜, 어떻게 일어났고 어떤 과정에서 마무리가 되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45년 8월 15일에 해방이 되었고 48년 8월 15일을 기점으로 결국 남과 북으로 분단됐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전쟁이 단방에 일어나는 건 아니겠죠. 전쟁은 실제로 우리가 일으킨 건 아니죠. 저 북쪽의 정권이 일으킨 거죠. 북쪽의 김일성 정권이 한반도를 통일하고자 하는 야욕을, 한반도를 통일하고자 하는 방법으로 평화적인 방법이 아닌 무력적인 방법을 활용해서라도 한반도를 통일시키고자 하는 그 야욕 때문에 일어난 비극입니다. 자, 그러면 김일성의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뭐 김일성 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좀 그렇죠. 김일성 북한 정권의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이 전쟁이란 것은 단순하게 그냥 일으킨다고 일으켜지는 게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뭐 충분히 내가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 거라는 판단이 섰을 때 전쟁은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이 남과 북의 이 당시의 군사력을 비교해 보면 북한이 압도적이었어요. 왜냐하면 일제강점기 때 일본 놈들이 이 북쪽 지역에다가 군수 공장 같은 것들 잔뜩 마련해 놓은 상태에서 패망을 해버렸고 또 북쪽 지역의 지하 자원을 비롯해서 뭐 각종 산업 공장과 뭐 군사 시설도 그쪽에 많이 배치돼 있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순수하게 남과 북이 전쟁을 일으킨다면 우리 남쪽이 약간 불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김일성 북한 정권이 이 전쟁에 대한 확신이 생겨서 아니에요. 이 전쟁을 일으켜서 내가 이길 수 있을 것 같다는 확신이 1950년 전에 하나 둘씩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먼저 48년 남과 북에 비록 분단된 정부가 세워지긴 했지만 결국엔 한반도의 정부가 세워졌죠. 자, 그렇다면 45년부터 북위 38도선을 기점으로 남과 북에 위치했던 미국 군사정부와 소련 군사정부는
더 이상 존재 의미가 없는 거죠. 결국에 남과 북의 대한민국 정부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정부가 세워지고 난 이후에 남과 북에 위치하고 있던 미국 군대와 소련 군대가 철수하기 시작합니다. 먼저 미소 양군이 철수하기 시작해요. 한반도에 미국과 소련의 양군이 철수한다는 것은 김일성 정권에게 상당히 좋은 호재였어요. 왜냐하면 순수한 남과 북의 병력으로 싸운다면 북쪽은 자신감이 있었죠. 하지만 이 남과 북의 미국과 소련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쟁이 일어난다면 이건 우리 남과 북만의 전쟁이 아니죠. 이건 미국과 소련의 전쟁으로 확대될 수 있기 때문에 김일성 정권은 그것을 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미소 양군이 철수되기까지를 기다렸던 거죠. 하지만 여기에 아직 김일성 정권은 이 확신이 차지 않았나 봐요. 근데 이때 또 하나 김일성 정권이 이 6.25 전쟁을 일으켜도 이길 수 있을 것 같다는 확신이 서게 되는 일이 벌어져요. 바로 우리 옆 국가인 중국이 공산화가 됩니다. 중국이 공산화가 돼요. 중국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자본주의 민족주의 진영과 공산주의 진영으로 이 분리가 되었어요. 자세히 이야기하면 장제스의 중국 국민당과 마오쩌둥의 중국 공산당 세력들이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부터 한 4년여 동안 중국 대륙을 누가 차지할 것인가를 두고 치열하게 전쟁을 하고 있던 와중이에요. 이 전쟁이 1949년도에 마무리가 되고 중국 대륙을 중국 공산주의 세력들이 차지하게 되고 민족 자본주의 세력인 중국 국민당은 지금의 타이완, 대만으로 쫓겨나가게 돼요. 그래서 이미 우리 한반도로 친다면 6.25 전쟁 같은 이런 전쟁이 중국에서는 이미 마무리가 된 거예요. 그런데 김일성 정권에게 상당히 호재였던 게 중국 대륙을 누가 차지했냐면 같은 주의를 추구하고 있는 공산주의 세력이 차지했던 거예요. 그렇다면 김일성 정권에게는 이건 상당히 호재죠. 왜냐하면 전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만약에 북한이 수세에 몰리게 된다면 대륙 중국 같은 공산주의 세력권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되었기 때문에 이런 일은 상당히 김일성 정권이 전쟁을 일으켜도 혹시 모를 보험이 생겼다라고 하는 이 나름 호재가 되겠죠. 근데 여기에 이제 확신이 다 든 것은 아니에요. 마지막으로 김일성 정권이 전쟁을 일으켜도 되겠다라고 하는 마지막 확신이 바로 에치슨 선언이에요. 에치슨 선언은 에치슨은 사람 이름이에요. 이 당시 미국 국무장관이 아시아에서 우리 미국이 보호해줄 라인을 정했어요. 다시 말하면 미국의 국무장관이 공산주의 세력으로부터 우리 미국이 보호해줄 국가를 나름 선정한 거예요. 이것이 이제 어디에 지도를 보고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를 하면 좋으냐면 교과서 249페이지 지도 한번 봐보세요. 제가 지도를 같이 띄어놔서 설명하면 좋은데 249페이지 지도를 보면 제가 그려볼게요. 그려볼게요. 이 동아시아가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여기 이제 일본이 이렇게 있다고 쳐봐요. 그래서 에치슨 선언이라고 미국이 아시아 내에서 공산주의 세력으로부터 보호해줄 그런 국가를 나름 선정했는데 이렇게 선을 설정했어요. 이렇게. 그런데 이렇게. 그래서 요 선 아래 우리 249페이지 그 지도를 보면 좀 더 이해가 빠를 거예요. 이 에치슨 라인이라고 해가지고 공산주의 세력으로부터 미국이 보호해줄 국가를 선정했는데 이 라인에 우리 한반도 남쪽이 포함이 안 된 거예요. 그 말은 즉슨 한반도 남쪽이 공산주의 세력으로부터 공격을 받는다 하더라도 미국은 그 전쟁에 개입할 의지가 없다. 이런 것을 표현한 거예요. 그렇다면 김일성 정권은 이 이야기가 상당히 좋게 들리겠죠. 뭐라고? 내가 한반도 남부 지역을 공략을 해도 미국이 개입을 안 할 것이라고? 이렇게 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미소 양군 철수하고 중국이 공산화되고 이런 조건도 김일성 정권이 전쟁을 일으키기에 상당히 좋았는데 여기에다 플러스 한반도 전쟁에 미국이 개입을 안 한다는 것처럼 이런 선언이 발표가 되니까 김일성 정권이 이제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라는 확신이 들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전쟁 준비를 그때부터 차근차근 준비하고 소련으로부터 군사적 무기를 미리 잔뜩 받은 상태에서 6월 25일 새벽에 선전포고도 없이 기습적으로 우리 남쪽 진영을 침범하게 됩니다. 이렇게 동족상잔의 비극 6.25 전쟁이 시작되게 됩니다. 그래서 6월 25일 새벽 북한이 기습적으로 남침을 하게 돼요. 남침. 우리 남침이라는 용어가 과거에 좀 약간 좀 이슈가 되었던 용어예요. 이게 6.25 전쟁이 남침으로 시작되었냐, 북침으로 시작되었냐. 그래서 이 역사에 대해서 솔직히 좀 일반인 사람들은 정확히 잘 모르는 경향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6.25 전쟁을 북침에 의해서 시작되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도 있었거든요. 근데 아마 그 사람들도 북침이라고 하는 말은 북한이 침략했다 이걸 줄인 말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남침은 남쪽을 침략했다, 남쪽을 침략했다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북침이냐 남침이냐 이거를 헷갈리지 않게 외울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우리 요즘 초등학교 학생들도 이런 놀이를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는 똥침이라는 놀이를 아주 어찌 보면 유용한 놀이인데 똥침이라는 놀이를 했는데 이 똥침할 때 손가락이 똥꼬를 찌르는 거죠. 그럼 우리 아파하는 곳이 손가락이 아니고 똥꼬죠. 그래서 똥침이에요. 물론 똥침할 때 손가락을 잘못 찔러가지고 손가락이 부러지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 제대로 찌른다는 가정하에서는 손가락이 똥꼬를 아야시키는 거죠. 아픈 곳이 똥꼬죠. 그렇기 때문에 공격받는 곳의 기점으로 똥침이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공격을 받고 있죠? 남쪽이 공격받고 있고 남쪽이 아파하고 있죠. 그래서 남침이라고 외우면 좋을 것 같아요. 정말 쓸데없는 얘기죠, 그죠? 자, 그래서 북한의 기습적 남침으로 전쟁이 시작되게 이르릅니다. 우리는 정말 무방비 상태에서 이 전쟁을 맞이하게 되었어요. 북한은 이 철저한 준비를 통해 가지고 전쟁을 시작한 것이었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순식간에 밀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서울이 점령당한 것은 당연한 거거니와 대전, 대구, 순식간에 모든 땅이 북한 지역의 땅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당시 우리나라가 최후의 방어선인 경상남도 지역, 이 부산 일대, 이 낙동강 지역 일대까지 순식간에 후퇴하게 돼요. 그래서 이 전쟁의 전선이 낙동강 전선이라고 불릴 정도로 우리가 일방적으로 수세에 몰리게 됩니다. 이 상황을 우리 지도로 표현한다면 여러분들 교과서 250페이지 왼쪽 부분에 이 전쟁의 과정을 한눈에 볼 수 있게 지도로 표시되어 있어요. 저는 이거를 그림으로 직접 그려서 한번 표현해 볼게요. 여러분들도 직접 이렇게 간단하게 6.25 전쟁의 과정을 표현해 보는 그 과정이 있으면 쉽게 머릿속으로 이해하기가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전쟁이 시작되자마자 어디? 요 낙동강 지역까지, 낙동강 전선까지 순식간에 수세에 몰리게 되는 거죠. 그야말로 이대로 전쟁이 계속되게 되면 한 일주일, 한 2주일 이 정도면 사실상 전쟁이 끝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때 기적처럼 우리를 누가 도와주게 되냐면 국제연합.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난 뒤에 전 세계 평화를 위해서 조직된 국제연합, 유엔이 참전을 결정하게 돼요. 유엔의 존재 목적이 전 세계 평화를 저해하는 국가들을 응징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한반도에서 특별한 대립 갈등 없이 공산주의 세력이 우리 남쪽 지역을 침략하는, 평화를 저해하는 일이 벌어졌죠. 그래서 이때 유엔이 미국을 비롯한 16개 국가가 우리 남쪽 진영을 도와주기로 참전을 결정하게 돼요. 그래서 정말 신속한 결정에 의해서 남쪽에 유엔군이 파병되게 됩니다. 이때 가장 많은 이 인원을 파병한 국가가 미국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또 이게 잘못된 인식이 6.25 전쟁에 미국이 도와줘서 우리가 6.25 전쟁을 극복했다 이렇게만 알고 있는데 미국을 비롯한 16개 국가가 도와준 거예요. 물론 그 중에 상당수는 미국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미국만을 생각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아주 여러 나라들이 있어요. 특히 이 16개 국가를 다 외울 수는 없는 노릇이고 전혀 상상도 못하는 저 아프리카의 에티오피아 이런 나라도 우리나라를 도와줬다고 해요. 우린 지금 에티오피아라고 하면 커피 혹은
상당히 뭐 기와와 빈곤으로 못 사는 나라?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그 당시 에티오피아가 우리나라를 도와줄 정도로 어쨌든 이 유엔의 참전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낙동강 전선에서 버틸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여기서 버티기만 하면 전쟁이 끝나는 게 아니죠. 이걸 다시 반전의 기회로 전쟁을 다시 뒤집어 엎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때 유엔군 총사령관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메가더 장군이고, 이 메가더 장군에 의해서 이 전쟁을 한 방에 뒤집을 만한 작전이 개시되게 됩니다. 우리 영화로도 한번 나왔죠. 바로 인천 상륙작전이 개시가 되고, 이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하게 돼요. 성공하게 돼요. 우리 지도상으로 보면 이렇게 적의 후방을 치는 거예요. 적의 후방을 쳐가지고 적을 놀라게 하는 거죠. 재작년인가 작년인가 우리 혹시 김명민이라는 배우가 열연한 그 장살이라는 영화 혹시 보신 분 있나요? 그 장살이 같은 영화가 인천 상륙작전의 성공을 위해서 학도병들이 희생을 한 사건이에요. 그래서 장살이라는 영화 혹시 기회가 된다면 한번 한번 봐보세요.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할 수 있도록 원래는 요 서쪽으로 가서 적의 본진을 치는 거잖아요. 근데 이 북한군도 이걸 모를 리가 없잖아요. 사실상 인천 상륙작전이 개시되기 전에 북한군도 이 정보를 거의 알고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우리가 인천 상륙작전이 이게 언제 어떤 시간에 이루어질 건지 이걸 북한이 정확히 알고 대비를 한다면 이게 성공할 가능성이 낮겠죠. 그래서 인천 상륙작전은 거짓이고 실제로 너의 동쪽 지역을 치겠다고 해가지고 이 동쪽 지역에서 전개된 작전이 그 장사리 작전이라는 거 있어요. 그것을 모티브로 삼은 영화가 그 장사리라는 영화인데 한번 꼭 보시도록 해요. 어쨌든 이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해가지고 전쟁의 기세가 완전 뒤바뀌게 돼요. 우리가 바로 이 기세를 몰아가지고 위와 아래에서 그야말로 북한군을 샌드위치처럼 협공으로 공격하게 되고 우리가 다시 치고 올라가게 되는 거죠. 이 기세를 몰아서 9월 28일 전쟁이 시작된 지 3개월 만에 우리가 서울을 수복하게 됩니다. 수복이라는 말이 되찾았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 기세를 몰아서 10월 1일 날 우리가 북위 38도 선을 넘어가게 돼요. 전쟁이 시작되고 난 다음에 처음으로 우리가 북쪽의 영토를 이제 넘어가게 되는 거죠. 전쟁이 이제 정말 우리가 압도적으로 이제 승리할 수 있는 기운이 왔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10월 1일 38도 선을 우리가 처음 넘어간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 날이 혹시 무슨 날인지 아세요? 10월 1일? 바로 국군의 날이에요. 국군의 날. 그래서 오늘날 국군의 날은 6.25 전쟁 중에 우리가 38도 선을 처음 넘어간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제정되었다고 해요. 이 기세를 더욱더 몰아가지고 이 당시 우리나라 국방군과 그리고 유엔군이 북쪽 지역의 압록강 유역까지 진격에 성공했다고 합니다. 압록강 유역까지 진격에 성공했다고 합니다. 지도상으로 그려보면 딱 위까지 우리 한반도와 중국의 영토 경계가 여기 압록강, 여기 두만강이 흐르죠? 이 압록강 유역 인근까지 진격을 했다고 해요. 이제 완전 전쟁이 반대가 되었죠. 전쟁 초기에는 우리가 낙동강까지 몰리다가 유엔군 참전, 인천 상륙작전의 성공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우리의 힘으로 이 한반도를 통일하기 직전까지 가게 된 거예요. 전쟁은 비록 북쪽 지역이 일으켰지만 우리 손으로 한반도 전체를 통일할 수 있는 그 통일의 기쁨을 맛보기 직전까지 갔는데 또 이때 반전의 일이 벌어집니다. 그 반전의 일은 잠깐 영상 끊고 다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또 이어서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압록강 유역까지 진격해서 비록 북쪽이 전쟁을 일으켰지만 우리의 힘으로 한반도를 통일할 수 있는 직전까지 갔지만 이때 또 다시 전쟁이 반전의 기운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이 압록강을 넘어가면 바로 어느 나라 영토죠? 예, 바로 중국의 영토죠. 또 이 당시 북한이 중국과 사이가 상당히 좋았어요. 왜 좋았냐면 북쪽 지역의 주력군을 인민군이라고 하는데 이 인민군이 우리 6.25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중국에서도 공산주의 세력과 자본주의 진영이 서로 치열하게 대립을 하고 전쟁까지 했다고 그랬죠. 결국에는 중국 공산당이 승리하게 되고 대륙 중국이 이 공산화가 되었어요. 근데 이 공산당이 중국 국민당을 몰아내는 과정에서 6.25 전쟁 전이죠. 공산당이 중국 국민당을 몰아내는 과정에서 북한의 인민군이 도움을 줬어요. 그러니까 중국도, 지금 대륙 중국도 지금 북한에 한번 도움을 받은 상황에서 김일성 정권이 좀 6.25 전쟁을 일으키고 수세에 몰리게 된 거죠. 그래서 이때 김일성 정권이 야, 과거에 우리가 너희 나라 상황을 도와줘서 너희 대륙 중국이 지금 공산화가 되었지 않았냐. 그 도움 어떻게 잊을 수 있느냐. 지금 우리 한반도 북쪽의 공산주의 진영이 지금 완전 무너지게 생겼다. 과거에 우리가 너희에게 도움을 줬으니까 지금 너희의 도움이 절실하다. 이렇게 김일성 정권이 중국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되고 이때 이 대륙 중국 공산당이죠. 이 공산당이 북쪽 지역을 도와주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전쟁이 이대로 끝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그런 바람도 있었지만 중국이 북쪽을 도와주면서 전쟁이 또다시 길어지게 되고 또 다른 양상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바로 이제 중국이 참전을 결정하게 되고 이때 중국 공산당군이 6.25 전쟁에 참전을 하는데 그야말로 인해전술이라는 이 단어가 정말 무색하지 않을 만큼 어마어마한 인원이 이 6.25 전쟁에 참전하게 돼요. 인해전술이 무슨 뜻이에요? 사람이 바다를 이루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바다를 이루어요? 그런데 그 정도로 많은 몇십만 명의 중국인들이 이 6.25 전쟁에 북한을 도와주기 위해서 참전을 해요. 뭐 하나의 속설로는 우리 전쟁에 참여할 때 사람 수가 많을까요? 총의 수가 많을까요? 전쟁에 참여하는 사람 수와 총의 수. 당연히 총의 수가 많아야죠. 왜냐하면 전쟁을 하다가 이 총이 고장이 나면 바꿔야 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총의 수가 많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당시 중국은 북한을 도와주기 위해서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참전을 했는데 아직 뭐 산업화가 되기 전인가? 아니면 약간 군수물자를 생산하는 그 공장, 그 물량이 사람 수를 따라가지 못해가지고 총의 수보다 사람 수가 더 많이 참전을 했다고 봐요. 그래서 사람은 3명인데 총이 한 자루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3인 1조로 이 전쟁에 참여하는 거죠. 좀 어이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한 사람이 총을 잡고 있고 나머지 2사람은 그냥 맨몸으로 가는 거예요. 맨몸으로. 그러면 이 나머지 맨몸으로 가는 사람들은 언제 이제 전쟁 중에 무엇을 하느냐? 총을 들고 있는 사람이 총을 쏘면 되고 양옆에 2명은 총이 없는 상태로 맨몸으로 가기엔 뭐하니까 약간 우리 군의 기세를 살리고 적군의 기를 죽이기 위해서 피리, 태평소 이런 것들을 부르면서 전쟁에 참여했다고 해요. 되게 웃긴 일이죠. 그죠? 전쟁 참여하는데 무슨 피리 불고 가는 거야. 그런데 이게 우리 유엔군과 국군 입장에선 중국군을 맞이할 때 그냥 뭐 백발백중이에요. 왜냐면 그냥 틈이 보이지 않으니까 총 눈 감고 쏴도 그냥 다 맞는 거예요. 그런데 대개는 이제 사람이 먼저 나가 떨어져야 되는데 중국군이 너무나 많다 보니까 총알이 먼저 떨어져서 도망가는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해요. 그래서 나중에는 국군과 유엔군이 이 중국 그 군이 부르는 피리 소리만 들어도 이 공포가 들 만큼 이 중국의 인해 전술이 어마어마했다고 해요. 결국에 통일 직전까지 이 압록강 유역까지 가서 통일을 눈앞에 둔 상황에서 유엔군과 우리 국군이 안타깝게도 이때부터 철수를 하기 시작해요. 그 철수 작전 중에 가장 유명한 게 1950년 12월에 일어났던 흥남 철수 작전이에요. 이 12월 흥남 철수 작전은 여러분들 듣기로는 처음 들을 수도 있었겠지만 분명히 눈으로는 머릿속에 이 장면이 있어요. 바로 어디서 보았던 장면이냐면 물론 안 본 학생도 있겠지만 영화 국제시장이라는 영화 아시나요? 지금 이제 개봉한 지 한 5년 정도 됐는데 황정민이라는 그 배우가 열연한 국제시장이라는 영화를 보면 1000만 이상의 관객이 들었죠. 국제시장 첫 장면이 바로 이 흥남 철수 작전이에요. 그때 그 영화 첫 장면이 황정민이 원래 북한 사람이죠. 북쪽 사람이죠. 그래서 이때 막 도망가는 그 씬이 국제시장의 첫 번째 씬이 그 도망가는 씬이에요. 그래서
황정민이 꼬마 시절 때 자기 여동생을 이제 데리고 막 도망가는데 여동생이 마치 이게 놀러 가는 것처럼 여기니까 여기 운동장 아니다. 정신 똑바로 차려라.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게 있잖아요. 결국에 그 여동생을 같이 남쪽으로 데려가지 못하고 그 여동생과 이제 이상 가족이 되는데 영화 마지막에 막 만나잖아요. 뭐 영화 이야기를 너무 하다 보면 이게 또 사설이 길어질 수 있고. 그래서 이 흥남 철수 작전을 통해 가지고 북쪽에서 대대적으로 우리가 다시 후퇴를 하기 시작합니다. 후퇴를 하기 시작해요. 이때 흥남 철수 작전, 그 영화에 흥남 철수 작전을 통해 가지고 남쪽으로 피난해 온 사람이 대개 어디에 거주했냐면 우리나라 부산 통영 거제. 우리나라 여기 부산 통영 거제 이렇게 왔다고 해요. 이렇게 이쪽에. 그래서 우리 부산 지역에 우리 여름철에 즐겨 먹는 냉면 이런 거 있죠. 냉면과 뭐 냉면 이런 거. 요 냉면이 북한 음식인데 요 북한 음식 냉면이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지기 시작한 게 바로 이 부산 요 지역이에요. 부산 거제 통영. 요 지역에 왜 북한 음식인 냉면이 만들어졌냐면 바로 흥남 철수 작전을 통해서 요쪽으로 거주한 사람들이 여기에서 북한 음식인 냉면을 만들었고 이게 전역에 퍼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또 재미있는 일화가 우리나라 현재 지금 대통령이 누구죠? 예, 문재인 대통령이죠. 그 문재인 대통령의 부모도 흥남 철수 작전을 통해 가지고 여기 거제인가 통영인가 여기에 이제 피난민으로 와가지고 머물렀다고 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문재인 대통령을 낳은 거죠. 참 기가 막힌 인연이죠, 그죠? 어쨌든 흥남 철수 작전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중국의 인해 전술에 밀려서 후퇴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후퇴 정도가 상당합니다. 북쪽에 우리가 그나마 차지했던 이 영토들 다 빼앗기고 다시 우리나라 수도인 서울이 다시 북한과 중국군에게 재점령당해요. 그것을 바로 1951년 일사후퇴라고 합니다. 1월 4일에 우리가 서울이 재함락당합니다. 북한에게 다시 재함락당해요. 자, 요 세 번째 상황까지를 선생님이 지도로 그려보면 우리가 압록강 유역까지 갔다가 이 중국의 인해 전술에 밀려가지고 대전 인근까지 우리가 밀리게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도 다시 전열을 재정비해서 서울을 다시 재수복합니다. 수복이라는 말, 되찾았다는 말이죠. 우리가 서울을 다시 되찾고 이때부터 이제 전쟁이 이제 좀 고착화되기 시작해요. 어느 누구도 진격, 후퇴가 명확하지 않고 우리가 알고 있는 오늘날 휴전선 근처 있죠? 이 휴전선 근처에서 계속 어떤 한 봉우리를 빼앗고 뺏기고 뭐 이런 상황이 계속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이 전쟁은 별로 의미가 없고 전쟁을 빨리 끝내자라고 하는 1951년 7월부터 1953년 7월까지 정확히는 1954년 7월 27일에 전쟁이 끝나는데 전쟁을 그만두자고 정전협정이 들어갑니다. 정전협정이 들어가요. 뭐 다른 말로 휴전회담이 들어가는 거죠. 전쟁을 끝내자는 거예요. 근데 전쟁을 아예 끝내자, 종결시키는 게 아니고 정지 말하는 거예요. 잠깐 쉬자는 거예요. 어찌되었든 1951년 7월부터 전쟁을 쉬자고 하는 휴전회담, 정전협정이 들어가는데 이 정전협정을 무려 몇 년 동안 하는 거예요? 2년 동안 하는 거죠. 물론 이들도 이렇게 오래 길어질지는 몰랐어요. 금방 휴전회담이 들어가고 전쟁이 금방 휴전이 될 줄 알았는데 이 휴전협정에서 미국과 뭐 북쪽 지역, 중국 지역에 약간 좀 의견 차이가 있고 또 이 당시 유엔군은 이 전쟁을 빨리 끝내고 싶었지만 이 당시 이승만 정부는 전쟁을 끝나는 것을 원치 않았어요. 조금 더 전쟁을 하다 보면 남쪽 진영에 의해서 한반도 전체가 통일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정전협정 자체에 또 반대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은 계속 전쟁하기를 원하고 유엔군은 전쟁을 빨리 끝내기를 원하고 그래서 북한, 중국과 정전협정에 들어가는데 또 이 의견이 안 맞고 이러다 보니까 전쟁을 끝나자는 회담이 무려 2년 동안, 무려 3년 동안 이어지게 되는 거죠. 생각보다 상당히 2년이죠, 2년 동안 2년 동안 이어지게 된 거죠. 자, 그럼 이 와중에는 안 싸우고 있었느냐? 안 싸우고 있지 않았어요.
휴전회담이 종결되는 그 시점이 남과 북의 영토가 결정되는 그 시기죠. 그래서 휴전회담이 종료될 때까지 한 뼘의 땅이라도 더 차지하겠다고 지금 오늘날 휴전선 근처에서 봉우리 하나를 가지고 오늘은 우리 남한군이, 내일은 저 북한군이, 오늘은 그 다음날 또 우리 남한군이, 또 다음날은 북한군이 봉우리 하나 가지고 서로 뺏고 빼앗기는 이런 전쟁의 양상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전쟁 끝내자고 회담하고 있는데 이 회담이 종료되기 전까지 한 뼘의 땅이라도 더 찾겠다고 휴전선 근처에서 고지 하나를 가지고 치고받고 싸우는 거예요. 이런 전쟁 양상을 고지전이라고 해요. 고지전. 그래서 이 고지전이라고 하는 영화도 하나 있죠. 신하균이랑 누구죠? 고수 이런 배우가 나와가지고 이재훈 이런 배우가 나와가지고 그래서 그 고지전 이 영화는 단순히 남과 북의 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치고받고 싸운 게 아니고 또 그 고지에서 또 남과 북이 뭐 훈훈하게 교류하는 뭐 그런 재미있는 장치도 집어넣은 영화죠. 이것도 한번 꼭 보시도록 하세요. 근데 이 고지전이 그 영화 고지전처럼 되게 훈훈하게 남과 북이 거기서 막 교류하고 뭐 그런 것뿐만 있었던 게 아니고 실제로는 우리 전쟁 중에 이때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죽었다고 해요. 또 의미 없는 싸움일 수가 있죠. 왜냐하면 이때는 북한군이 쭉 진격하고 우리는 와 하고 도망간 거예요. 또 이때는 인천 상륙작전 통해가지고 우리도 진격하고 북한도 와 하고 도망가고 실제로 이때도 사람들이 많이 죽었겠지만 그리 전쟁의 피해가 크지 않았다고 해요. 이때도 마찬가지로 일방적으로 공격하고 후퇴하고 그런 상황인데 이 고지전 때는 하나의 봉우리 차지하겠다고 엄청나게 치열하게 싸우다 보니까 정말 의미 없이 우리의 젊은이들이 엄청나게 많이 죽어갔다고 해요. 어쨌든 2년 만에 정전협정이 조인이 되고 결국 우리 동족상잔의 비극인 이 전쟁은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마지막 이 상황도 한번 지도로 표현해보면 아이고 너무 못 그렸네. 무슨 수제비를 그렸네 수제비를. 자 이렇게 지금의 휴전선 근처에서 이 고착화되는 그래서 남과 북이 치열하게 고지전을 벌이고 있다. 이렇게 지도 4개로 표현할 수 있어요. 저는 단순히 우리나라 지도를 마치 수제비처럼 그려놨는데 이걸 자세히 이해하려면 교과서 250페이지 왼쪽 부분에 잘 나와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 동족상잔의 비극 6.25 전쟁의 과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뭐 결과도 한번 이야기해 봐야 되겠죠. 결과야 뭐 말해봤자 뻔하죠.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이 전쟁의 상처가 많이 남아있죠. 수업 처음 부분에 이야기했던 남과 북이 서로를 생각하는 이 마인드가 완전히 이제 틀어지게 됐죠. 그 전까지는 같은 역사와 문화를 공유하는 형제, 민족이라고 생각했지만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내 가족이 대다수가 죽고 내 가족의 대다수가 죽은 이유를 남쪽 사람들은 북으로부터 북쪽 사람들은 남으로부터 찾기 시작하고 서로를 이제 증오하기 시작하고 서로를 죽이고자 하는 체제 경쟁이 오늘날까지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 이건 또 당연한 거지만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한반도 전체가 완전 쑥대밭이 되죠. 그나마 이제 남아있던 뭐 건축물들 완전 다 초토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당시에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보다 못 사는 나라가 우리 뒤로 한두 개 나라밖에 없었다고 해요. 표현하자면 우리 가끔 케이블 TV 돌리다 보면 유니세프 뭐 이런 데서 저 아프리카의 이 어린 이 아이들이 굶어 죽는다고 이들을 도와주자고 막 나오는 정말 가슴 아픈 영상 나오잖아요. 지금은 저 아프리카의 아프리카의 어떤 이제 아이들이 나와가지고 유니세프에서 그 아이들을 모델로 광고를 하는데 과거에는 그 유니세프에 나오는 그 광고의 모델이 우리나라 사람들이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눈부신 경제 발전을 인해 가지고 지금 오늘날 이렇게 성장한 거지만 지금으로부터 한 70년 전에 우리 한반도는 정말 비참한 상황이었어요. 비참한 상황. 그 비참한 상황에 놓이게 한 사건이 바로 오늘 우리가 공부한 동족상잔의 비극 6.25 전쟁입니다. 이 전쟁이란 것은 참으로 무서운 일이고 참으로 진짜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에요. 그래서 빨리 우리도 하루빨리 평화적인 방법으로 통일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한반도에서 이 전쟁의 위기가 싹 사라져야 되겠죠. 그래야지 우리가 안전하고 행복하겠죠. 네. 자, 오늘은 우리 동족상잔의 비극 6.25 한국전쟁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시험범위입니다. 자, 여러분 다음에 만나는 날까지 안녕.